지하철과 달팽이 이근자 단편소설. 출근 시간, 사람들이 전동차역 계단을 날다시피 내려갔다. 여자도 지각을 염려하는 직장인처럼 사람 적은 줄로 잽싸게 다가섰다. 줄 선 사람들 대부분이 반팔 차림이었고 초여름이었지만 추웠다. 여자는 트렌치 코트를 벗었다. 얇은 원피스와 스타킹을 신은, 아니 거의 벗은 채로 여자는 진동하는 동굴과 함께 온몸을 떨었다. 여자를 떨게 하는 건 추위만이 아니었다. 객차가 다가오면 여자는 가슴이 설렜고 자신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절 남편은 뜨거운 팔을 벌려 그녀를 맞았다. 전동차의 출입문이 남편의 앞자락처럼 열렸다.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서고 싶은 곳을 겨냥했다. 이쯤이다 싶어 발을 들였지만 사람들의 어깨와 팔꿈치에 찔려 밀려났다. 여자는 푸시맨 앞에 서고 싶었다. 지난달 푸시맨에게 떠밀린 여자의 어깨 쪽지에 커다란 멍이 들었다. 그곳에서 번지는 생생한 통증은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그것도 치열하게. 전동차를 타기 시작한 이후 그처럼 깊은 멍은 오랜만이었다. 푸르다가 누렇게 변한 뒤 점점 희미해지는 멍의 소멸을 거울에 비춰보곤 했다. 운이 좋았다면 그런 멍이 다시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회오리에 휘말린 여자 뒤에 몇 사람이 끼어들었다. 푸시맨이 문에 매달린 사람의 등짝에 못을 치듯 제 몸뚱이를 짓밀어 넣자 전동차가 출발했다. 여자의 상체와 하체는 60도쯤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고 팔 하나는 남자 둘의 등과 어깨에 끼어 하이파이브라도 할 듯 비스듬히 들려 있었다. 여자는 숨을 쉴 때마다 머리카락이 콧구멍을 들락거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쪽 가슴으로는 앞에선 아가씨의 심장 소리가 전해졌고 옆구리엔 아저씨의 두툼한 뱃살이 얹혔다. 그렇게 여자는 객차 한 양을 꽉 채운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었다. 떨리던 몸이 가라앉았다. 이대로도 좋았다. 이렇게 꼭 안겨 80개의 정류장을 지나치며 환승을 치르고 나면 온기 충전을 위한 순례가 마무리될 것이었다. 5번째 환승역을 지나칠 때였다. 순례 여정에 흠집을 내어줄 짜릿한 발길을 감지했다. 탱탱한 허벅지 하나가 여자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다. 은밀하고 집요했다. 운동이 취미인가? 속근육이 잘 잡힌 몸이었다. 남편의 몸도 이러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하듯 그에게 기댔다. 그도 여자에게 온몸을 밀착해왔다. 전동차의 요동대로 사람의 물결대로 둘은 서로에게로 흘러들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히고 가슴이 저렸다. 머릿속 적도에서 열기가 끓어오르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수많은 어깨 사이로 학생의 교복깃이 보였다. 이 타이밍에 교복이라니. 세상의 모든 교복은 희수의 것이었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꿈틀꿈틀 몸을 틀어 뒤쪽의 남자를 떼어냈다. 여자는 희수가 교복 입은 모습을 1년도 채 보지 못했다. 딸아이는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집을 떠나 기숙학교로 갔다. 남편과 여자가 만나러 가면 아이는
늘 체육복에 티셔츠나 스웨터를 걸치고 나왔다. 주름 치마와 프릴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를 사줘도 아이는 입지 않았다. 아이는 할머니 생일 때나 제가 좋아하는 이모가 외국에서 잠깐 들렀을 때에도 낡은 청바지와 점퍼 차림으로 며칠을 버텼다. 이모가 보다 못해 체육복과 다름없는 바지 몇 개를 사주자 아이는 또 그 옷만 입었다. 여자는 가끔 아이의 옷장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여자가 큰맘 먹고 샀던 가죽 점퍼나 트렌드에 맞춰 산 항아리 치마, 핫팬츠 등의 옷이 제게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확인하려 해도 희수는 여자를 제 숙소에 들이지 않았다. 얼마 전이었다. 희수가 치킨을 먹다 지옥 얘기를 꺼냈다. 목소리가 낯설었다. 차갑고 낮았지만 어떤 열기에 휩싸인 목소리였다. 외출 시간 내내 시끄럽고 냄새나는 지옥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희수. 심지어 종교에서 얘기하는 불지옥이나 얼음지옥, 꼬챙이 지옥은 일반적인 곳이라고 했다. 북유럽의 한 종족은 칼에 찔려 죽지 않으면 니플라임으로 떨어진다고 믿는데요. 명예로운 전사로 운명지어진 그들에게 니플라임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래요. 그래서 가족이 병에 걸리면 다른 가족이 칼로 찔렀대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다치면 아들이 칼로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고 오빠가 병에 걸리면 누이가 목을 땄대요. 찔러야 하는 부위별로 칼의 종류도 달랐대요. 여자는 자신의 심장을 생각했고 목젖을 생각했다. 남편을 건너다 봤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양념치킨의 다리와 날개에서 살을 분리하고 있었다. 분리한 단백질 덩어리는 아이의 접시에 놓였다. 그리고 남편은 무엇을 했던가? 남편은 희수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외면했다. 여자는 자신을 외면하는 그들의 눈길을 잡으려 허둥대며 처참한 니플하임에 대해 되풀이 들었다. 희수가 상상하는 지옥은 얼마나 생생할까? 희수의 분노를 가늠하자 물렁한 살들 속에서의 포옹 같은 휩쓸림이 아니라 거친 강목에 줄이라도 틀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여자를 패대기 치듯 세차게 밀쳤다. 온기를 건네받겠다던 기대를 포기하자 몸에 기운이 빠졌고 늘어진 몸뚱이는 거슬리는 물건처럼 길목을 가로막았다. 전동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발길과 어깨에 지인 몸뚱이가 구겨진 상자 안의 사과처럼 물컹 속이 뭉개졌다. 폭행 같은 몸길질로도 여자의 몸은 덮여졌다. 여자는 여동생의 집 근방에서 전동차를 내렸다.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다. 라는 오늘 모임에선 꼭 보자고 했다. 지난달 모임에 빠진 탓이었다. 여자는 이따 보자고 단문자를 보냈다. 동생 집의 세입자가 통장 번호를 달라는 문자도 있었다. 오늘은 월세를 받는 날이었다. 세입자의 문자를 지워버렸다. 우울했다. 하던 대로 순환선을 타고 한 바퀴 더 돌아올까? 아니면 계획대로 쇼핑몰에 갈까? 잠깐 고민을 했다. 며칠 전 역사 근처 자라 매장에서 특가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봤다. 저번 모임에서 친구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원피스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여자는 광고 문구대로 스페인을 만나러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강렬한 색의 꽃무늬와 원시적인 문양, 지중해 코발트라는 푸른색과
발목을 덮는 원피스, 썸머 컬렉션에 런칭한 바지와 가슴골이 드러날 법한 탑 등 투우와 바다와 뜨거운 여름의 나라답게 특이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원피스가 예뻤지만 친구끼리 같은 옷을 입기는 싫었다. 남편과 희수의 옷까지 한아름 골라 계산대로 가던 여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의 드레스룸이 떠올라서였다. 품에 안은 것과 비교했다. 여자 가족의 옷은 이보다 비싼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득 여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러워한 것이 모양을 갖춘 천조각이 아니라 친구가 한다던 가족 나들이라는 것을. 친구는 원피스를 입고 후원 행사에 간다고 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여자는 고른 옷을 일일이 되걸었다. 매장 밖에 나오자 따가운 햇살 아래로 바람이 불어 서늘했다. 겉옷을 여몄다. 바쁘게 걸어가는 행인을 보며 멍청이 섰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영어 문제집 갖다 줘. 빨리. 냉정한 사고와 달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희수가 보낸 게 아니었다. 제 엄마의 폰 번호와 착각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였다. 서너 번째 메시지를 잘못 받은 날, 여자는 남자아이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너는 몇 반이니? 3반요. 너는 사과와 망고스틴 중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망고스틴이 뭐잉? 너도 엄마를 마녀라고 부르니? 헐, 미친, 마녀? 이후 남자아이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이상하게 조금은 반가웠고 슬프기도 했다. 엄마에게 연락해. 남자아이에게 답장을 보냈다. 여자는 제가 쓴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희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었다. 희수야, 엄마에게 연락해. 꼭. 내 딸 희수야.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꿈속에서도 되물어본 질문이었다. 마지막엔 달팽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처음엔? 그건 그냥 교통사고였다. 날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백만 건의 실수.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다. 여자와 남편은 가게의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의견이 달랐고 그들에게 말싸움은 그저 습관이었다. 연두색과 노란색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 아이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매일 오가던 길이었다. 탕!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도 크지 않았다. 단지 남편이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조금 앞으로 쏠렸을 뿐이었다. 여자는 차가 선 후에도 잔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운전을 좀 똑바로 하라며 팔을 더듬더듬 살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느라 남편과 희수가 서두르는 것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여자는 화를 다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차에서 내렸고 희수와 남편이 피투성이를 뒷좌석에 실을 때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씻지 마! 얼마 전에 새로 뽑은 외제차였다. 잠시만 기다리면 구급차가 올 테고 그것이 부상자에게 더 안전할 것이었다. 병원으로 가면서 여자는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구급차의 장점에 대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그것에 대해 중얼거렸다. 언뜻 남편의 부주의와 자동차 시트에 묻을 냄새나는 것에 대해 투덜댔던가.
여자는 제 얼굴이 창에가 부딪히는 것만 생생했다. 잠시 뒤 여자는 남편의 첫 손찌검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5분이었다.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선이 필요했던 때가 그 5분 내외의 시간이었다고 곱씹어 생각했다. 자신이 손가락 하나만큼만 남편을 사랑했더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자리를 바꾸어 앉았을 것이다. 여자는 그들을 돕지 않았고 앞자리에 앉아 불평만 해댔다. 노파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차 안에서 죽어갔다. 아이는 죽어가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었을 것이다. 천천히 식어가는 육체의 냉기를 느꼈을 것이다. 겨울 벌판에 버려진 듯 제 엄마가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 당시의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손찌검과 상식 이상으로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는 사자의 아들과 딸들, 집을 나가겠다고 고집부리는 희수 등 매일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았다. 여자가 문제에 맞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흩어졌다. 여자는 가끔 생각해 본다. 만약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할까? 한 달에 한 번 여자를 맞는 세입자는 늘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동생 가족이 남미로 파견 간 동안 여자가 집의 관리를 맡았다. 월세를 직접 받으러 와 집 안팎을 둘러보겠다는 게 애초의 계약 조건이었다. 아무 할일 없이 말 그대로 집을 둘러보고 월세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통장으로 넣어준다 해도 싫다고 왜 저런데? 4층 다락으로 올라가다 세입자가 가사 도우미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 구석에서 쪼그려 잠자는 거미도 들을 만큼 대놓고 하는 큰 소리였다. 여자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소이산에 눈길을 줬다. 산 깊숙이까지 이어진 오솔길이 가물가물 보였다. 여름이면 희수가 사촌 동생의 손을 잡고 계곡에 물장구를 치러 가고 겨울이면 눈사람의 빨간 입술을 가리키며 손을 흔들던 곳이었다. 누가 벽이라도 파먹는데? 어쩜 돌아다니는 순서도 매번 똑같냐? 아줌마, 뭐 훔쳐가는 거 없나? 잘 살펴요. 그 집에 머무는 10여 분 동안 여자는 다락방에 남아있는 희수의 낙서를 쓰다듬었고 정원에 나와 아이들의 키 표시를 계급처럼 지닌 채 쑥쑥 자라는 나무를 껴안았으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한 명은 꼭 숨곤 했던 굴뚝뒤를 돌아다녔다. 어떤 설명도 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여자에게 내보이는 세입자의 적대감은 유령 취급보다는 나았다. 여자는 대문 밖에 나와서도 골목을 서성거렸다. 처음엔 대문 앞 길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집을 끼고 가까운 블록을 두어 바퀴 돌아온 다음엔 버스 정류장보다 먼 데 있는 마트까지 걸어서 다시 골목으로 왔다. 아무리 서성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희수는 제 사촌 동생과 한 이불에서 자는 걸 좋아했다. 이 집도 좋아했다. 희수가 6살 때였다. 저녁을 먹는 도중 이모부를 쳐다보며 불쑥 말했다. 이 집 저 주세요.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이해한 어른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동생과 제부는 사이가 좋았다. 집은 넓었고 온기가 돌았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기운이 좋은 집이라고들 칭찬했다. 여자네 식구도 동생 집에 다녀오고 나면 흡족한 기분이 며칠을 갔다. 희수가 달라고 했던 것이 다락과 정원이 있는 건축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사람 사이의 다정함을 갈구했던 희수가 니플하임이라니. 니네 신랑 아직도 달팽이만 사랑해? 이번 달 모임을 위해 친구의 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운전을 하던 과부 오가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뒷좌석에 앉은 란이 상체를 들이밀어 우리와 얘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여자인 남편이 취미로 전원 생활을 하는 줄 알았다. 여자는 친구 별장이 남편의 비닐하우스와 물길 하나 갈라진 가까운 곳에 있어 놀랐다. 달팽이? 그렇지 뭐. 여자는 씁쓸했다. 남편이 달팽이만 들여다보느라 자신을 팽개쳐 둔다는 넋두리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니. 달팽이를 사육했던 비닐하우스에는 지붕이 해져 철근만 남았고 새끼가 젖은 톱밥을 밀어 올리고 꼬물꼬물 기어 나오던 양철 양동이엔 녹슨 바람만 드나든 지 오래였다.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오가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얘기했지? 증권하는 그 사람 친구인데. 그러지 말고 얘 말 끊어서 미안. 그러지 말고 희수야, 나랑 십자수 배우러 가자. 란이 어물쩍 끼어들었다. 뭐 십자수? 무슨 조선시대 염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넌 무슨 사우정처럼. 야,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밤일인데 못하면 살 수 있겠니? 그거 못해 이혼하는 것보단 애인 두고 이혼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제 말이 잘려 화가 난 오가 랩처럼 빠른 말을 란에게 쏘아붙였다. 그래? 그래도 애인 없이 남편하고 사이좋게 사는 게 낫잖아. 집에가 안 고프니까 맘대로 말한다. 그거 운동 아무리 해봐라. 쇼핑 한 트럭씩 매일 해봐라. 절대 해결 안 된다. 원초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쩌냐? 애들이 있으니까 가정은 그것대로 두어야지. 배고프면 간식 조금씩 먹는 게 현명한 거야. 알겠냐? 얘는 그렇다고. 알았어. 둘 다 그만해. 남자든 십자수든 내가 깊이 생각해 볼게. 너는 뭐 샀니? 여자가 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란은 할 말이 남은 표정이었다. 착한 네가 참으라는 신호의 눈짓을 란에게 보내고 오의 쇼핑백을 뒤졌다. 오는 증권하는 그와 함께 크루즈 여행에 가서 입을 드레스라고 했다. 여자가 좋아하는 맑은 청색이었다. 밤마다 벌어지던 선상 파티와 바다의 푸른 물빛, 여자는 자신의 신혼여행을 떠올렸다. 부부는 밤마다 크루즈 꼭대기에 있는 수영장에서 헤엄을 쳤다. 여자는 물속에서 남편을 안고 별에게 맹세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남자는 이 사람 하나뿐이라고. 통속적인 달에게 맹세했고 밤하늘로 퍼지는 음악과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의 건강한 신체에 맹세했다. 어느 누구보다 순진하고 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친구의 별장은 비닐하우스였다. 그곳에서 친구가 점심상을 차려놓았다. 밥을 먹고 난 뒤 오가 명품 드레스 자랑을 하려던 참이었다. 야, 네가 말했지? 네가 말했다며. H가 란에게 무엇을 따졌다.
둘이 그러거나 말거나 오는 원피스를 꺼냈고 별장 주인은 과일을 내왔다. 비닐하우스 별장은 애인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줬다고 했다. 등산용품점이 5개나 있다는 그녀의 애인은 들판 가운데에 미래의 장소를 마련한 셈이었다. 말이 비닐하우스지 내부는 호텔 펜트하우스만큼이나 호화로웠다. 에어컨과 비데는 물론 가구도 전부 명품으로 채워졌다. 채소를 키우는 비닐하우스보다 천장이 높은 것이 주거용 비닐하우스라고 별장 주인이 설명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비닐하우스와 비교했다. 실내를 먼저 꾸미고 그 위에 검은 그늘막을 가리개 용으로 뒤집어 씌운 별장과 말 그대로 벽도 천장도 비닐인 남편의 하우스. 우리 집 인간한테 내가 장무랑 사귄다고 꼬발랐다며.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H가 자신의 남편과 란의 통화 내용을 시비거리로 삼고 있었다. 란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는 H는 머리에 뿔이 난 게 보일 지경이었다. 란은 좀 어눌하고 순진한 평소의 표정에 억울한지 두 눈이 처진 세모꼴로 바뀌었다. 아닌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어젯밤에 그 인간이랑 통화했니? 안 했니? 했는데 어제는 아니야. 그게 언제냐면 어제건 그제건 그 인간이랑 통화하는 애는 너뿐이란 말이야. 보톡스를 맞아 뺨이 퉁퉁 부풀어 오른 H가 인상을 쓰자 날뛰는 말의 엉덩이처럼 얼굴이 반쪽씩 번갈아 실룩댔다. 여자는 눈꼬리나 입이 미세하게 화를 표현하지 못해 덩어리져 움직이는 H의 얼굴이 웃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H는 무슨 억지를 쓰는가. H의 남편은 부부싸움만 하면 아내의 친구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친구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에도 오가 H 남편이 전화해 귀찮았다는 말을 했다. H가 란을 몰아붙이기 위해 하는 말꼼수에 빠져 란은 허우적 당황하기만 했다. 란은 늘 어떤 혐의들을 저렇게 뒤집어 썼다. 아니야. 장무가 기다린다고. 내가 이혼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관계가 2년 됐다는 걸 그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 이거 아는 사람 우리뿐이거든. 전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그러면서 H는 친구들을 둘러봤다. 여자는 H와 란 둘의 눈을 모두 피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H가 말하는 내용을 자신이 발설한 게 아닌가 곱씹어 보았다. 여자도 물론 H의 남편과 통화를 했다. H가 전하는 것보다 H 남편은 많은 걸 물었다. 넘겨짚는 것 치고는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여자는 어떠한 물음에도 직접 시인한 건 없었다. 하지만 침묵과 모르쇠 사이에 간극을 캐내다 보면 진실은 누설되기 마련이었다.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지 않던가. 정면으로 불륜을 확인하지 않는 H의 남편이나 멤버 중 가장 마음이 약한 란에게만 화살을 돌려 억지를 부리는 H. 둘 다 비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H의 분풀이에 휘말리기 싫어 이 판에 개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밖으로 나왔다. 친구의 말처럼 들판에는 높낮이가 다른 비닐하우스가 드문드문 산재해 있었다.
그늘막 지붕도 꽤 있었다. 집광과 단열, 또 무엇이 들판에 비닐하우스를 마련케 한 이유일까? 별장 주인의 A는, 남편은 산등성이 아래 들판에 비닐하우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들에도 품격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름만 비닐하우스라 부르는 친구의 집은 하위였다. 새로 비닐을 덮어 햇빛을 유려하게 반사하는 투명한 비닐하우스들. 무지개의 파편 같은 빛 조각들이 비닐하우스 주변에 반짝반짝 날아다니고 있었다. 여자는 알고 있었다. 밤이면 몽환적인 별빛이 비닐하우스 안을 기웃거리고 낙엽이 바람 소리를 앞세우고 달려들어 연인들의 신음을 삼키는 자연의 장난꾸러기를 만나는 곳이 그곳이었다. 여자는 남편과의 격정적이었던 밤을 떠올리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쓸쓸한 얼굴로 되돌아왔다. 아무리 아름다웠던들 그건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일 뿐이었다. 솔직히 장모는 아니잖아. 백수에다 제비가인 거 모르냐? 걔라고 언제까지 너만 볼 것 같아? 적당히 해라. 여자는 O가 H의 시비에 종결짓는 말을 들으며 소파에 가 앉았다. 별장 주인과 라는 좀 지나 방에서 나왔다. 란의 눈가가 붉은 걸 보니 또 움듯했다. H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다. 여자는 H가 골프장 차리는 돈을 마련하려고 남편에게 했다던 제안이 생각났다. 이혼 위자료 주는 셈치고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단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H는 요지의 스크린 골프장을 얻어 인테리어를 했다.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자 H의 남편이 아이들 핑계로 댔다. 여자는 아이들보다 H 오빠의 정치 권력이 둘의 결혼을 묶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오빠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H가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인 것도 사실이었다. 여자는 오늘 참석 안 한 친구까지 포함해서 멤버들에 대해 생각해봤다. 다들 알고 있지만 표내지 않는 그들 관계의 중심에는 별장지기의 삼촌이 있었다. 삼촌은 별장지기가 아이였을 적부터 잘 데리고 놀았다. 여고생이었을 때에도 별장지기는 삼촌과 친했다. 삼촌이 별장지기를 불러내면 그녀는 친구들 중 누군가를 데리고 나갔다. 맛있는 것도 얻어먹었고 놀이공원에도 따라다녔다. 삼촌은 나쁜 남자였고 멋진 남자이기도 했다. 결혼하기 전까지 삼촌은 친구 중 한 명과 돌아가며 사귀었다. 친구들의 친구 외에도 무수한 여인들이 삼촌과 만났다. 여자에게도 삼촌은 나쁜 남자였기도 멋진 남자였기도 했다. 여자는 가끔 별장지기도 삼촌과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확신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별장지기에게서 그런 기밀을 본 적은 없었다. 비밀을 공유한 조직이 그렇듯 우리는 너무 친했고 조금 가학적이거나 과학적이었다. 라는 주춤주춤 뒤로 밀리다 남편에게 쥐어 사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였다. 새벽에 일어나 칠첩반성을 차리는 것은 물론 가족 여행을 가서도 외식을 하지 않았다. 여관에서 휴대용 번호로 밥을 지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른 친구는 119가 출동할 정도로 남편과 폭력을 쓰며 싸웠다. 그녀는
비가 흥건한 바닥에서 관계를 하는 맛이 짜릿하다고 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분노의 회오리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또 싸움을 하는 그들은 절대 이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했다. 우리 중 가장 평온해 보이는 오는 쾌활하고 단순했다. 술자리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일어나 집에 가버렸다. 남자를 대하는 태도도 충동적이었는데 그게 매력인지 돈 많은 가부에게는 남자가 끊이질 않았다. 별장지기의 말에 의하면 사랑이란 변용 가능한 인스턴트 음식 맛과 같았다. 남편이 실증나 애인을 만들었고 그 애인들은 인공 감미료의 무한한 혼합과 선택처럼 쉽게 버려지고 바뀌었다. 가족 중심적인 란과 119 가정, 여자의 별거, 그리고 오와 별장지기, 여자와 친구들이 란을 조롱하는 것은 자신과 부류가 다른 것을 참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또 부부라는 관계는 어떻게 엮인 사이일까? 전생의 원수가 현생에서 부부로 만난다는 말이 있었다. 여자와 남편, 누가 누구에게 원한이 더 깊을까? 여자 부부는 어디로 향하는가? 처음엔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엔 교통사고가 나고 1년 후 남편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그동안 여자 부부는 그들이 만난 이후 가장 격렬한 시간을 보냈다. 먼저 희수가 집을 떠났다. 초등학교 단짝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여자가 반대하자 음식을 끊고 드러누워 버렸다. 희수를 전학시켰다. 아이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피해자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다. 그리고 손찌검, 피가 뚝뚝 흐르던 장면과 함께 손찌검이 여자와 남편 사이에 지옥의 강물처럼 가로놓였다. 여자는 교통사고와 아이의 전학, 부부의 불화까지 나쁜 일 모두를 남편 탓으로 돌렸다. 남편은 여자의 원망을 들으며 사업을 정리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했다. 그리고 여자 곁을 떠나 비닐하우스로 가버렸다. 남편이 비닐하우스에 살며 달팽이를 키우고 있던 때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찾았다. 관계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정말 떠날 것 같았다. 어느 때보다 여자는 남편을 사랑했다.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쁜이 수술도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출산을 할 때마다 할례라는 질 축소 수술을 한대. 어땠어? 좋았어? 수술 후, 첫 관계를 가진 후 여자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자는 수술까지 감행한 희생에 보답을 받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깜깜한 들판에 대고 남편을 불렀지만 나중엔 개 짖는 소리만 돌아왔다. 이후 남편은 여자를 유령 취급했다. 여자가 매달리고 애원을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싸움을 걸고 술주정을 부려도 남편은 바깥으로 나갔다. 뒤에는 여자를 보기만 하면 어딘가로 사라졌다. 혼자 비닐하우스에서 며칠 밤을 새우고 난 뒤 여자는 표백지를 들고 달팽이 사육장으로 갔다. 양철통,
뚜껑을 열고 살아 꿈틀대는 수만 마리의 달팽이 위에 액체를 뿌렸다. 여자는 자신의 손과 발에도 미끈거리는 무색의 액체를 부었다. 손등은 빨개지고 발바닥은 간질거리기만 했다. 하지만 사육장엔 화공약품 냄새와 죽어가는 생명이 내는 아우성이 가득 들어찼다. 소리 없는 아우성은 여자를 거부한 한 사람, 남편을 향한 여자의 간절한 절규였다. 잠깐 통쾌했던 그 아우성은 곧 여자에게로 되돌아왔다. 여자는 달팽이보다 더 처참해졌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편을 잃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라는 말을 삿대질처럼 내뱉으며 처참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자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희수와 남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자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을, 남편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는 것을,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몇 달 뒤 희수의 학교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남편은 아이에게 산삼을 건넸다. 아빠가 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 마시지 말고 이파리까지 통째로 입에 넣어서 오래 씹어야 한다. 꼭꼭. 희수와 남편 둘은 공모한 듯 여자를 거부했다. 아이는 아빠에게 신뢰의 눈길을 보냈고 남편은 아이를 보듬었다. 하지만 여자를 보는 둘의 눈길은 무심했다. 그림자 보듯 그곳에 없는 듯 여자는 너무 섭섭해 가슴속 어딘가에서 살기가 일어나는 것을 대책 없이 느껴야 했다. 적이라니. 희수의 눈웃음 한 번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남편의 숨결이 세상의 전부라던 여자가 그들에게 살기를 품다니. 여자는 그제야 자신이 남편과 아이를 얼마나 멀리 집 밖으로 내몬 것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다. 여자는 아이에게 가는 희수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줄였다. 이제야 겨우 그들의 리듬에 맞추는 부드러운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여자는 비닐하우스에 들러도 남편을 찾지 않았다. 그저 반찬을 만들어 놓고 청소를 끝내고 나선 밖으로 나와 주변을 서성였다. 달팽이를 키웠던 비닐하우스 세 동에 철근이 삭은 것을 보았고 바람 소리에 섞여 양철 뚜껑이 덜그덕대는 소리를 들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에게 들른 것이 10번을 넘겼다. 모임이 끝나자 왔던 것과 같은 식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오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고 라는 십자수를 배우러 가자고 속삭였다. 여자는 그들과 헤어져 장을 본 다음 남편의 비닐하우스로 갔다.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밑반찬이 줄었다. 냉장고엔 갖가지 산나물이 신문지에 쌓인 채 쟁여져 있었다. 여자는 나물을 삶을 요랑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다. 방에 올라가 비닐벽도 닦았다. 마음만큼 깨끗하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푸른 산자락과 색색의 꽃들이 어른될 만큼 맑았다. 고기를 양념해 재고 냉장고를 닦았다. 지난번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바지가 자리를 바꾼 것으로 남편의 실제를 믿었다. 벽에 붙여놓은 가족사진이 없다면 이곳이 남편의 거처인지 알 수 없을지 몰랐다. 사진 속의 여자와 희수처럼 가전제품과 옷도
하얗게 바래고 있었다. 햇빛만 오지게 드는 곳이었다. 조급증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켜 눌렀다. 서서히 삭는 사진과 옷가지처럼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남편과 같은 색으로 순하게 바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자면 허술하고 빛바랜 비닐하우스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었다. 갈 곳이 없으면 남편이 여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상한 희망이 팽팽하게 부풀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억울했다. 여자는 추운데 이곳이 따뜻하다니 여자는 남편 곁에 머물고 싶었다. 남편은 왜 여기 있는가? 왜 이렇게 오래 자신을 버려두는가? 워낙 분노가 치솟자 여자는 재빨리 비닐하우스를 떠났다. 농로 끝에서 여자는 문득 뒤를 돌아다 보았다. 비닐하우스가 빨갛게 불타고 있었다. 가스버너 앞에서 서성이다 정말 불꽃을 당긴 건 아닐까? 휘청.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친 듯이 비닐하우스를 외면하고 그곳을 떠났다. 전동차에 올라탔다. 아침과는 다른 떨림이 여자의 온몸을 휘감았다. 여자는 핸드백을 끌어안고 의자 귀퉁이에 가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일부러 그러듯이 휴대폰을 쥔 손이 흔들렸다. 여자는 폰을 핸드백 손잡이와 겹쳐 그러지었다. 잠시 눈을 감고 펄떡이는 심장을 가라앉혔다. 폰에 저장된 앨범을 열어 가족 사진을 불러왔다. 희수와 남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행복했던 시절을 보면 앞으로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4살의 희수가 아빠와 같은 포즈로 잠들었다. 둘의 발가벗은 몸이 욕조에 가득 찼다. 희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35살의 남편이 희수와 같은 생일 모자를 쓰고 있었다. 둘의 코와 볼에 하얀 생크림이 묻었다. 둘은 한쪽 다리를 뻗어 슬리퍼를 하늘로 날렸다. 희수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여자는 피식 웃다가 흠칫 주변을 둘러보았다. 의자에 드문드문 앉은 사람 중에 자신을 보고 있는 이는 없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다. 심장 박동이 제 리듬을 찾고 곧 가족이 함께 모여 소풍 계획이라도 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싹트려던 참이었다. 놀라 경직된 표정의 여자가 이마를 찡그렸다. 여자가 들여다보는 사진에는 달팽이들의 자네가 흰 거품에 덩어리져 거무튀튀하게 썩고 있었다. 이 사진은 어디에서 온 걸까?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거품 주변의 검은 공간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아우성이 숨어 있었다. 달팽이와 희수의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 그리고 잦아드는 비명, 그 모든 장면을 남편도 또한 지켜보았을 것이다. 희수는 이 사진을 찍으며 비명을 삼켰을 것이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자를 지옥에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손바닥과 팔다리는 물론 얼굴에까지 달팽이를 올려놓고 느린 행보를 지켜보던 아이였다. 교통사고 후에 가족이 만나면 누군가 화를 내거나 화를 참거나 했다. 희수가 달팽이를 좋아하면서 웃을 일이 생겼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 여자는 니플하임이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았다. 전동차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차 안이 북적였다. 여자는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불안했고 아침보다 더 추웠다. 통로에 아무렇게 나선 여자가 사람들의 몸길질에 툭툭 부딪혀 흔들렸다. 그러다 사람들에 끼어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할 만큼 객차 안이 복잡해질 즈음이었다. 손길 하나가 여자의 치마를 들쳤다. 피하려 했다. 진짜로 피할 마음이었다. 하지만 여자를 더듬는 손이 여자보다 차가워 피할 수가 없었다. 여자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추울까. 아침 같았으면 여자는 그에게로 몸을 숙여 어루만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손가락 하나 제 힘으로 들어올릴 의지가 없는 여자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전동차에 오르고 내리느라 사람들이 파도처럼 자리바꿈을 해도 그 손은 여전히 여자를 더듬었다. 또다시 복잡한 한승역을 지나느라 그와 여자는 폭풍과 회오리를 맞았다. 언뜻 보이는 차창에는 노을이 온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산 쪽이 남편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라 어림잡으며 눈으로 더듬었다. 문득 여자가 불을 지른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것이다. 불길처럼 보였던 건 아마도 남은 하루를 태우는 노을빛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검붉은 대가리를 일렁이며 건물 뒤로 숨는 노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분명 그건 노을이었다고 고개까지 주워기며 그렇게 객차가 흔들리는 대로 멈추는 대로 물결처럼 휩쓸렸다.